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오늘은 신작 게임의 게임 디자인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명일방주 엔드필드인데요. 현재 이 게임은 CBT를 진행 중입니다. 명일방주의 확장된 세계관을 담은 명일방주 엔드필드. 과연 기존의 타워 디펜스 게임이 가진 전략적 재미를 어떻게 계승하고 3D 액션과 오픈월드 요소를 레벨 디자인에 녹여냈을까요? 또한 게임 디자인을 공부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CBT를 참가해보는 것은 단순히 선행 플레이를 한다는 경험을 넘어 이 테스트에서 개발자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과 앞으로 이 게임이 나아갈 방향을 확인해보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이번 CBT를 통해 우리는 전투의 흐름, 공간 활용 방식, 그리고 플레이어의 경험을 유도하는 레벨 디자인 기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과연 엔드필드는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장르적 도전을 해냈을까요? 지금부터 명일방주 엔드필드의 게임 디자인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번 CBT에서는 게임의 가시성 측면에서 아직 미완성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 이펙트가 작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펙트가 지나치게 크면 캐릭터의 공격 모션과 몬스터의 공격 및 피격 모션이 가려져서 전투를 하기 힘듭니다. 이펙트가 너무 작으면 내가 때리는 건가 마는 건가 모르겠죠. 그 중간값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CBT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데미지 표시 역시 작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플레이어가 시간의 흐름을 체감하지 못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의 밸런스는 CBT에서 완성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보며 여러 스테이지의 클리어 시간을 계산해봤고 그 결과 이 게임의 평균 사냥 속도는 약 10초로 보입니다. 10초를 기본 사냥 속도로 두고 이 속도보다 점점 길어질수록 어려운 스테이지, 10초보다 짧아질수록 쉬운 스테이지라고 정하는 것이죠. 이펙트는 즉 10초 동안 플레이어에게 타격을 하였다라는 피드백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10초의 기준을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내가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속도가 예전보다 떨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실제로 10초보다 길어지고 있기에 그런 것이죠. 이번 CBT는 10초라는 기준이 적합한지 확인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번 CBT에서 아쉬웠던 것은 회피의 연계성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점프로 적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이며 회피의 타이밍과 몬스터의 공격 타이밍이 미묘하게 달라서 아쉽더라고요. 이 부분은 수정돼서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게임의 전투가 가진 핵심 방향성은 적을 기절시키거나 감전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상태 이상을 일으켜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같이 싸우는 동료 캐릭터들이 감전이나 기절이 들어간 스킬을 써주죠. 또한 데미지를 나눠서 맞아주는 탱커의 역할도 아군이 수행해줍니다. 그래서인지 이펙트나 모션의 화려함보다는 아군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스킬의 설계 역시나 같이 싸우는 아군의 보조가 없으면 전투 시간이 10초보다 훨씬 늘어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싸우는 아군의 존재가 참 중요한 게 이들이 대신 데미지를 받아주기도 하고 어그로를 끌어주기도 하고 딜 보조도 해주잖아요. 즉 여러 명의 캐릭터를 운용하는 멀티 캐릭터 디자인을 가지는 이 게임에서 회피가 꼭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회피의 기능이 너무 강력하면 전투가 쉬워질 거예요. 10초보다 빠르게 전투가 끝난다는 의미죠. 회피가 어느 정도로 기능이 제한이 되어야 하는지도 이번 CBT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레벨 디자인을 살펴봅시다. 어느 게임을 분석하든 레벨 디자인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규격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규격은 해당 게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크기 단위죠. 그리고 규격에는 그리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규격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화면에서 캐릭터의 키를 구해봐야 하는데요. 미소녀 캐릭터들의 평균 키는 150cm, 즉 1.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캐릭터가 바닥에 그리드선을 맞추어 눕는다고 가정하면 약 3명 정도 누울 수 있을 거라 추정되네요. 결국 해당 칸은 4.5m 정도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규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해당 개발사의 직원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분석하는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규격을 짐작할 수 있죠. 이 방법 이외에도 스킬의 가이드 UI를 켜서 길이를 재는 방법이나 맵에 마커를 찍는 방법으로도 거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길이는 엔진에서 직접 측정해야 하며 게임에서 추론하는 방법은 카메라의 왜곡이나 기준이 되는 캐릭터 신장의 부정확성 등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측정한 뒤 나중에 엔진에서 확인하면 꽤 정확하더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팩트 체크가 아닌 방향성의 확인이니 너무 정확한 값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규격은 맵의 설계나 스킬의 시정거리, AI의 반응거리 설계 등의 기본이 됩니다. 이제부터 바닥에 그려진 그리드에 가상의 칸이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몬스터의 공격 범위가 한 칸에 딱 맞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인공 캐릭터의 공격 범위는 2칸 정도를 차지해요. 레벨 디자인 규격 분석은 이런 식으로 그리드의 범위를 알아내고 그 위에서 컨텐츠가 어떤 범위로 행위를 하는가 추론하는 식으로 알아내시면 됩니다. 이런 규격을 통해 우리는 이 게임이 가진 밸런스
밸런스의 방향성과 기조를 맵의 설계와 같이 알아볼 수 있죠. 명일방주의 레벨 디자인의 핵심은 오픈월드라는 점입니다. 오픈월드는 원경이 보이고 맵이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맵을 나눠서 만들고 이를 상황에 맞춰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매우 큰 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려있는 느낌은 주면서도 상대적으로 개발 기간과 리소스를 줄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이동 오브젝트가 필수입니다. 짚라인처럼 말입니다. 명일방주 엔드필드의 짚라인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합리적인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설계 가능한 위치를 레벨 디자이너가 미리 정해두고 플레이어는 그 위치에 짚라인 구조물을 설치하죠. 목적지나 중간 기착지 역시 미리 정해져 있는데요. 일부러 구조물을 통해 도착지를 가려둬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 각도에 따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도 잘 보시면 절벽 끝자락에 짚라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구조물의 외형 디자인 역시 흥미롭습니다. 짚라인은 보통 전용 모션을 만들어야 하고 이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은 많이 되지 않아서 비효율적인 작업인데요. 명일방주는 캐릭터가 직접 타고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서 모션의 복잡함은 줄이고 도착지에 울타리나 구조물이 있을 때 캐릭터가 그 대상에 걸려 떨어지는 현상을 막아주고 있어요. 또한 짚라인의 외형에 이미션이라고 불리는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그래픽 요소를 적용하여 가시적으로 동선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짚라인 이동 시 카메라를 뒤로 당겨서 속도가 빨라 보이게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기법인데요. 주변의 사물을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이죠. 또한 지형 지물의 배치 역시 축을 회전시켜 비틀어놨습니다. 이는 뒤로 빠져있는 카메라의 각도와 연관돼서 속도감을 보여주고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짚라인 설계가 오픈월드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맵을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탐험하는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동 경로가 어느 정도 통제됩니다. 짚라인은 이 시스템을 보완하는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플레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자연스럽게 제한하면서도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주고 레벨 디자이너가 의도한 플레이 흐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명일방주의 짚라인 시스템은 설치 가능 위치가 미리 정해져 있고 도착지가 일부러 가려져 있는 디자인을 통해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게임이 의도한 길을 따라서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길 안에서 탐험의 재미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명일방주 레벨 디자인의 핵심 방향성인 것이죠. 이번에는 명일방주 엔드필드의 공업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명일방주가 가지고 있던 타워 디펜스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오픈월드 탐험과 관계를 맺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보면 기지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플레이어는 넓은 필드 위에 건물을 세우고 이를 탐험과 생존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플레이어가 지은 건물에서 나오는 여러 생산물과 컨텐츠를 활용해 탐험을 이어나갈 수 있죠. 기지를 유지하는 데는 전력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물을 이용한 유체 퍼즐을 풀기도 하고 전력을 이어주는 연결선을 직접 걸어다니며 연결하는 등 퍼즐 해결 요소를 통해 기지에 에너지를 공급하죠. 공업 시스템의 가장 독특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방어 타워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명일방주가 타워 디펜스 게임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 방어 시스템은 시리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3D 오픈월드에 맞춰 확장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건설한 거점은 적들의 침공을 받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타워를 설치해야 합니다. 플레이어가 직접 방어 타워를 배치하여 적의 이동 경로를 제한해야 하죠. 기존 명일방주는 전략적인 타워 배치와 오퍼레이터의 조합이 중요했는데 엔드필드에서는 플레이어가 직접 전투에 개입하면서도 방어 시스템을 활용해 전투를 이끌어 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3D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수평 시야를 중심으로 탐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엔드필드의 공업 시스템은 수직적인 요소가 강하게 포함된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쪽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전작인 명일방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쿼터뷰로 게임을 진행했듯이 공업 시스템 역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기지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선 연결이나 배치는 수평 시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플레이어에게는 어려운 도전을 제시하죠. 물론 이와 관련된 편의 기능으로 위에서 바라보기 기능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평 시야에서 기지의 방어와 생산성을 모두 추구해야 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플레이어에게 전략적인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일방주 엔드필드의 레벨 디자인을 중심으로 전투 시스템, 오픈월드 구조, 공업 시스템까지 분석해보았습니다. 이번 CBT에서 우리는 단순히 앞서 해보거나 체험을 해본다는 개념을 넘어 개발자가 무엇을 검증하고 싶어 했는지, 게임의 핵심 기획 의도가 무엇인지, 오픈월드 구조 안에서 어떻게 동선을 유도하고 전략적인 플레이가 어떻게 정착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스템들이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CBT는 단순한 플레이 경험이 아닙니다. 게임 기획을 공부하는 여러분이라면 이 게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시각으로 분석하며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패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